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단종실록 제1부 단종실록은 세조실록의 프리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짧다면 짧았던 문종실록이 그렇게 끝이 나게 되고요. 이제 단종실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때는 1452년 5월 18일입니다. 문종의 시대가 끝나고 단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왕의 주기를 기뻐하기보다는 근심하는 기운이 굉장히 역력했다는 거예요. 왜 축하하는 분위기보다도 걱정하는 분위기가 더 앞섰냐? 그건 뭐 당연하죠. 이때 당시 단종의 나이는 불과 12세였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그런데 단종에게는 현재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조부모도 다 돌아가셨죠. 그리고 아직 결혼을 못했으니까 처가도 없는 상태예요. 이처럼 단종은 현재 의존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12살의 어린 왕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왕이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 과연 저거 안 떨어지고 잡아먹히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단종실록에 따르면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문종이 승한 날 수양대군이 굉장히 비통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나 그때 울었는지 집에 가서 약을 먹고서 몸조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슬프게 울었었다 라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안평대군은 굉장히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습게도 수양대군이 비통해했다고 하는 바로 그 무렵, 이게 당일날인지 아니면 조금 이제 며칠 후인지 그거는 좀 이제 명확하진 않은데 아마 대강 이제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날짜는. 그 무렵에 수양대군이 바로 대형 사고를 하나 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자, 문종이 승한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핵심 권력 집정 대신이 누구였냐면은 영의정의 황보인 그리고 좌의정의 김종서였습니다. 우의정은 이때 그렇게까지 큰 권한이 없었고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이 두 사람이 이제 사실상 이제 핵심 실세였는데 둘 다 공통점이 그거죠. 세종시대의 총애를 받으면서 육진 개척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 그리고 이제 영의정 황보인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온건한 그런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김종서한테 많은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양보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종서가 진짜 실세 중인 실세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황보인과 김종서가 이때 어떤 지침을 내리게 되냐면은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의정부 당상관, 굉장히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각 대군들의 집에 사람들이 사사롭게 선물을 바치는 것, 이거를 이제 분경이라고 합니다. 이 분경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드라마 정도전 보면은 초반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님 집에 어마어마하게 선물이 쌓여 있잖아요. 그게 분경이에요. 그냥 사실상 뇌물이죠, 그게. 물론 분경은 평소에서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어수선한 시국에서는 철저히 금지해야 될 일이 맞았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사사로운 분경을 묵인을 하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지금 신하들이 계속 라인을 형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파벌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파벌 간의 싸움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걸 갖다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려면은 침묵치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분경을 막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김종서 생각은 아니었고 원래는 대간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황보인하고 김종서도 딱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이거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의정부 당상관급 이상 그리고 대군 집에는 사서롭게 분경을 하지 못하도록 언급하는 조치를 내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건데 좀 이제 평상시에는 그래도 좀 유야무야 묵인하고 넘어가주는 구석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언급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이것은요, 명분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결정이고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이 이 말을 듣고 발끈하면서 당장 김종서를 찾아가서 따져요. 근데 김종서 황보인한테 뭐라고 따지냐면은 지금 이거는 우리 왕실 종친들을 의미하는 수작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나를 세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수양대군 논리는 이거였어요. 아니 지금처럼 위태로운 시국에 한마음 한뜻으로 난국을 헤쳐나가도 모자란 판에 지금 가만 보니까 대신들이 우리 대군들을 의심을 해가지고 이 분경을 언급하는 그 범주에 대군들을 같이 집어넣은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별다른 이견을 그렇게 제시하지 않았던 것 같던 안평 대군까지 이제 같이 손잡고 끌고 가가지고 너도 불만 있지?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거세게 항의를 했다라는 거죠. 자,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조와 이용이 안평대군이죠. 정부의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정부가 의정부고, 뭐 사실상 이게 황보인 김정수한테 하는 얘기죠. 우리들에게 분경하는 것을 그만이, 이것은 우리들을 의심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뭐 대군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의정부 당상관 이상도 다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 발끈한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건가?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발끈하면서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행세하겠는가 하면서 막 이렇게 따져대니까 자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김정수하고 황보인이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뜻밖에도 수양대군이 너무 발끈하면서 격렬하게 반발을 하니까 김정수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공연히 지금 이 시국에 저 인간 성질 건드려서 좋을 거 없을 것 같다. 그냥 우리가 한 발 양보해 주십시다. 하면서 뭐라고 이제 예외 조항을 두냐면은 대군들의 집에는 분경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됩니다. 사료들이 이렇게 써 있죠. 이에 헌부에 명하여 대군의 집에서는 분경을 금하지 말게 하겠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분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실수였는데 아마 이제 김정수, 황보이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양 저 양반이 뭐 좀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빈정이 상해서 저런가 보다. 그냥 우리가 좀 체면 좀 세워주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수양대군한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왜냐면은 앞으로 수양대군은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세력 확장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구실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문종이 승하자마자 실제로는 수양대군이 더 날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뭐 막상 안평대군은 뭐 그렇게 기뻐하는 내색을 빚었다는 사람 치고는 좀 다소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실제로 나중에는 안평대군은 황보인 김정수하고 그냥 저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적절히 뭐 처신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이때 수양대군이 길길이 날뛰는 통에 결국에는 김정수하고 황보인이 양보 조항을 만들어져 버렸고 이게 오히려 수양대군의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문종이 승할 때 안평대군이 기뻐하는 기색을 내비쳤다라는 단종실록의 기록은 뭔가 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단종실록의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일단 단종실록 본래는 노산군 일기였습니다. 단종이 이제 결국에는 폐위를 당하기 때문에 선양 후 폐위죠. 이게 나중에 가서 자 그렇기 때문에 노산군으로 강등이 되고 그래서 노산군 일기라고 쓰여 있어요. 이 단종실록 같은 경우는 묘하게도 편찬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편찬자가 누구인지도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나중에 단종실록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글자가 우측 상단에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칸 쳐놨거든요. 노산군 일기라고 계속 이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훗날의 숙종위에서 노산군은 단종으로 추증이 돼가지고 노산군 일기도 단종실록이 되긴 했지만 그냥 이때 제목만 바꿨을 뿐이지 안에 있는 그 기록 내용은 딱히 건드리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종시로 보면은 여전히 단종을 노산군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수양대군은 아예 그냥 세조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기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단종실록의 기본적인 흐름, 패턴이 어떻게 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짜여져 있어요. 일단 어린 왕이 왕좌에 오르면서 지금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졌다. 근데 이거를 틈타서 김정수를 비롯한 대신들이 마구마구 전횡을 일삼고 있었다. 그리고 김정서 일파가 안평대군과 결탁을 해가지고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우국충정으로 영웅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난을 제압해가지고 안평대군과 김종서를 제거를 하고 국가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문제는요, 수양대군의 우국 충정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이게 단종실록에서는 수양대군이 그것도 사저에서 측근들하고 비밀스럽게 나눈 대화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건데, 아니 뭐 사관이 거기에 있었을 리도 없는데 그잖아요. 아, 이런 비밀스러운 대화가 도대체 여기 어떻게 실리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수양대군 측의 그야말로 일방적인 주장들, 이런 것도 단종실록에는 굉장히 많이 실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도대체 단종실록인지 세조실록인지 헷갈릴 정도로 내용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혹자는 단종실록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명환 박사님도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 뭐 단종실록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좀 이게 반쯤 이제 반쯤 이제 웃는 투로 이런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단종실록은 세조실록의 프리퀄이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오늘 제목으로 붙였던 거, 원래 그거는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임 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단종실록은 뭔가 좀 신빙성이 의심이 가는 실록이라는 거죠. 하지만 단종실록에는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분명히 역사적 사실의 일면 또한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밀히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진실을 파헤쳐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거는 기록이 의심스러운 기록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일절 믿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사실 그런 기록도 일면 사실을 담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완벽하게 100% 창작이다, 판타지 소설이다, 진짜 이거는 대놓고 그렇게 썼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접근을 하면 곤란하죠. 소설은 소설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사료의 틀을 갖추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한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가끔가다 이제 좀 의심스러운 그런 사료들도 있긴 있어요. 저거 도대체 저희가 무엇이었을까? 진정성 있게 쓴 게 맞을까? 믿을 수 있는 걸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나온 걸 일절 다 못 믿는다는 아니고, 개 중에는 그 안에서 나름 또 이제 사실에 반영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설탕하고 물하고 섞으면 설탕물이 되죠. 과학 시간에 한번 실험실에서 많이 해봤을 거예요. 깔때기 같은 거 놓고서 걸러가지고 설탕하고 물하고 분리하는 작업. 이게 100% 깔끔하게 완벽하게 되진 않겠지만, 이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탕과 물을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역사가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설탕, 물이 이렇게 딱 섞여 있으니까, 아, 저거는 설탕물로 완전 섞였어, 버려야 돼, 그게 아니라 최대한 그걸 분리를 해가지고 어디까지가 설탕이고 어디까지가 물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걸 또다시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단종실록에도 나름의 일면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단종실록에서 이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단종실록에서 일단 최대한 김종서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종서가 마구잡이로 전행을 일삼았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좌의정 김종서가 장차 충청도 공주에 가서 소분하고자, 소분은 이제 제사죠. 즉 자신의 조상의 묘에 가서 성묘를 지내고자 했다라는 건데, 대궐에 나아가 하직하니 빈창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마장 일부를 하사하였다. 이때 그를 전별하는 사람은 도성을 다하다시피 하였고, 경기 충청의 두도에서 그의 행차에 공억한 비용은 접대비죠. 전후에 비교할 것이 없었으며 9년에서도 뇌물이 잇따라서 끊이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단종실록에서는 이 점을 가지고 이제 김종서를 비판을 하죠. 이렇게 김종서가 성묘를 가던 날에 굉장히 많은 환송객이 장안을 가득 메웠고 해당 고을에서 막대한 접대 비용을 지불했다. 이거 문제 있는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토대로 얼핏 생각해보면은 김종서의 위세가 그만큼 대단했고, 마치 왕을 능가할 정도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니냐, 저 정말 전행을 일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이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 느낌이 들게끔 쓴 사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당시 좌의정했던 김종서가 오히려 영의정인 황보인보다도 위세가 막강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권력의 최고의 정점이 있었던 인물은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권력이 막강했다는 것이 곧 전행을 일삼는다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같은 뜻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막강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어딘가를 행차를 한다면은 거기에 꽤 많은 인파가 모이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는 김정수만 그랬던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수양대군이 왕이 돼서 이제 세조가 되죠. 세조가 이제 피부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원천행을 좀 자주 가는데 그때도 사람들 꽤 많이 몰려왔어요. 거기에. 그러니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높으신 분이 행차를 하면은 사람이 몰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전행을 일삼았다라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것은 좀 뭔가 빈약하다는 거죠. 게다가 김종서가 받았다는 각종 향과 접대도 이게 좀 두루뭉술한 표현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조선시대 뇌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 보면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요. 뭐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준마 몇 피를 받았다는 둥, 뭐 어디를 가가지고 무슨 뭐 이제 향응 얼만큼 대접을 받았다는 등 이걸 좀 제법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근데 김정선은 그런 구체적인 기술은 없어요. 그냥 많이 받았다 정도만 돼 있는데 그 많이가 도대체 어디냐? 그리고 또 이게 어쨌든 간에 김정선은 이 당시 최고 고관 대적이고 그런데 가면은 접대 어느 정도 받는 거는 이 시대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21세기 기준으로는 높은 사람이 뭐 어디 갔다고 해서 무조건 어마어마한 향응을 접대받는다. 좀 구설수에 오르고 문제 될 수 있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마 이거 큰 문제 안 됐을걸요? 더군다나 조선시대예요. 이거는 되게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당연하게 했던 걸 갖다가 지금 마치 김정수만 그랬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는 것이 뭔가 좀 이제 상당히 좀 궁색한 기록이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정치적으로 김정수를 공격할 목적이라면은 구체적으로 김정수가 얼마만큼 해먹었는지 그 명시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은 사실 김정수가 받아먹었던 거는 당대 사람들이 했던 수준, 그냥 일반적으로 했던 수준이고 원래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수준도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막강한 권력을 지녔다던 김정수의 집은 또 사대문 밖에 있었고 그 저택도 그럼 이런 기록이 원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받아먹었으니까 뭐 땅이 뭐 얼마만큼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저택이 으리으리 해가지고 궁궐 같았고 보통 그런 기록이 좀 따라오기 마련인데 근데 김정수는 딱히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 얘기는 그렇게 권력을 지닌 사람 치고는 비교적 좀 이제 상대적이긴 하지만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게 당시대의 권신이라고 불릴 정도면은 대궐 같은 저택은 기본이고 작은 나라 왕 못지않은 규모의 대농장을 보유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예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태종의 공신인 하륜. 이 하륜이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당대의 원로 대신 중에 하나였던 정인지 또한 이렇게 재산 축적에 굉장히 능했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체적인 기술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는지. 근데 김정선 딱히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어디 뭐 그뿐입니까? 나중에 정작 이제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은 세조, 자기가 뭐 이제 이런 어지러운 것을 바로잡았다라고 주장했던 세조와 그 공신들 같은 경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산 축적을 해놓고 살았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비하면 김정수가 부렸다라는 소위 전행은 너무 빈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단정실록은요, 흥미롭게도 김정수의 이런 전행을 비판을 하면서도 막상 그 뚜렷한 증거는 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다 대고 실컷 막 떠들고 있죠. 저 사람 문제 있다. 저거 뭐 이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 있냐, 법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잘못이 있냐, 그거는 뭐 결론이 안 나는 상태죠. 그러니 계속 막 이렇게 공갈포만 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단정실록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요. 당대에는 물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김정수를 깎아내고 흠집을 내고 했을지 모르지만 먼 후대인들이 제3자의 시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아 이거 김정수가 사실은 해먹은 게 뚜렷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구절들이 꽤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정황들은 김정수가 막강한 권력의 정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절도를 지키고 한 나라를 이끌었던 집정 대신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 거꾸로 그거를 알려주는 단서가 돼버리고 말아요. 오히려 이게 반증이 돼버렸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아이러니한 건 뭐였냐면은 단정실록이 나중에도 계속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수양대군의 우국충정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우습게도 수양대군이 어떻게 해서 정변을 일으켰는지 그 과정이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적나라하게 기술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종실록은 도저히 사관이 알래야 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으므로 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수양대군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는지 수양대군의 그런 멘탈리티적인 부분을 우리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증거 자료를 갖다가 뿌려주고 있는 그런 상당히 좀 이제 모순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록을 볼 때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록이 믿을만한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그래도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단종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실록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왜 실록이 유네스코 등재되면서 이게 세계적으로 믿을만한 그런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도대체 그 실록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일단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